만약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년간 100조 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노조는 그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내놓은 건 6.2% 임금 인상안이었는데요.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이 무려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5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파업을 공식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간극이 좁혀질까요? 아니면 더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삼성 직원들만의 문제일까요? 복실이가 오늘 이 질문을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싸움이 처음 보는 것 같아도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 나갈 때마다 이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옳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싸움의 구조부터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노조가 요구하는 숫자가 영업이익의 20%인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곧 나눌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감가상각을 빼고 설비 투자 비용과 이자 상환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순이익은 훨씬 작아집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회계적으로는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측의 6.2%가 충분하냐고 하면 그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증가분은 그보다 훨씬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갈등이 터졌을까요? AI 칩과 바이오 호황이 가시화된 시점과 협상 시기가 딱 맞물렸습니다. 2024년, 202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급증하면서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언제냐는 분위기가 강해진 거예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조는 공동 번영을 얘기하는데요. 그 성과급 요구는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해당됩니다. 같은 삼성 생태계 안에서 일하는 수백 개 협력사 직원들은 이 협상 테이블에 없습니다. 공동 번영의 공동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AI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호황의 주요 동력은 AI 수요 급증인데요. AI 칩 수요는 언제든지 설비 과잉 투자 이후 조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027년, 2028년쯤 AI 투자 열기가 꺾인다면 지금 확정된 성과급 수준이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지금 당장 더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이기도 합니다.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조도 경영진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를 누가 먼저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변수는 파업이 실제로 얼마나 길어지느냐입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의 1차 파업은 아마 단기 상징 파업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2차, 3차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망에 미세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지연되면 납기 계약 위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파업이 단기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끝냈다는 불만이 쌓일 수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도 잔불이 남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입니다. 현금 일괄 지급이냐, 주식 형태의 분할 지급이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들이 주식 형태 성과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즉각적인 현금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직원도 주가 등락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이 주식 성과급 방식을 제안한다면 단기 현금을 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춰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정부와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치권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 대 국민 불편 프레임이 형성되면 여론이 노조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업이 수익을 독점한다는 프레임이 강해지면 입법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사측은 미래 투자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삼성의 주주 배당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직원 성과급은 비용이고 주주 배당은 의무라는 논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합의 후 구조는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5월 파업 이후 협상이 재개되고 6에서 8% 선에서 타결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똑같은 싸움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가장 자주 반복된 패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자동화가 가속되는 경우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길어지면 경영진 입장에서 인건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명분이 강해집니다. 자동화와 AI 도입 투자를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조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에서 10년 후를 보면 해당 직무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당시 파업으로 못 받은 임금이 파업으로 얻은 것보다 많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동화 투자가 확대되면서 신규 채용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성과급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현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고 주식 연동형 성과급이나 장기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노조와 사측 모두 완전한 만족은 아닐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양쪽 모두 지금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싸움은 삼성 직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업 성과급 수준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협력사들은 납품 단가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비용이 어딘가로 전가된다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대 취업 준비생에게도, 40대 자영업자에게도, 60대 소비자에게도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됩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한 번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실이가 물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이 100조를 벌었고 노조는 그 몫을 요구하고 사측은 버티고 있는데 정작 이 싸움의 진짜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복실이도 오늘 꼬리를 10번쯤 흔들다 지쳐서 마당에 누웠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실이가 다음 이야기도 열심히 물어오겠습니다.